자유진영의 수호자, 위대한 반공 영웅. 이것이 역사가 기록한 장제스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의 뒷면에는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 아군과 백성을 주저없이 도륙한 잔혹한 군벌의 맨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적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황하의 제방을 폭파해 수백만의 민간인을 수장시켰고 반공이라는 간판 아래 무수한 정적들의 목을 쳤습니다. 역사가 영웅으로 포장한 철혈 독재자의 섬뜩한 민낯. 반공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겨진 장제스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공작과 그 차가운 진실입니다. 1950년 한반도가 포연으로 뒤덮이던 무렵 미국 워싱턴으로 은밀한 전보 한 통이 전달됩니다.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밀려난 장제스가 보낸 긴급 타전이었습니다. 그는 대만의 최정예 병력 3만 3천 명을 한국 전선에 투입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막게 해달라고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제 막 9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중국 대륙을 잃고 타이베이호의 낡은 관저에서 떨고 있던 이 패장이 도대체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피를 흘리려 했을까요? 단순한 반공주의적 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계산이 숨어 있었을까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1943, 년 이집트 카이로로 가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결정짓던 이 역사적인 회담에서 장제스는 루즈벨트와 처칠이라는 서구의 거인들 앞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한국의 독립을 주장한 지도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1932, 년 윤봉길 의사의 훈커우 공원 의거 직후 장제스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일화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는 분명 한국의 독립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잔혹한 진실은 종종 가장 아름다운 선행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장제스에게 한국은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와 소련이라는 붉은 곰의 팽창을 막아낼 가장 완벽한 지정학적 방패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독립을 원했지만 동시에 철저히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둘 수 있는 완충지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외부 세계를 향해 보여준 관대하고 의로운 동맹국이라는 가면은 너무도 완벽해서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갑고 기계적인 통치자의 민낯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제스는 원래 혁명가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장성 평화현의 소금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격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소녀는 훗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군사 유학을 떠납니다. 1907부터 시작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서의 훈련은 청년 장제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벚꽃의 아름다움보다 무사의 칼날이 주는 냉혹한 질서에 매료되었습니다. 상명하복의 규율,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무사도 정신. 장제스는 이 시기 강력한 질서만이 통제를 만든다는 위험한 신념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으로 돌아와 순원이 이끄는 국민당에 합류했고 특유의 냉철함과 군사적 재능으로 점차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순원이 세상을 떠난 후 장제스는 마침내 황푸군관학교의 교장이라는 지위를 발판 삼아 권력의 정점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1920년 그는 여러 군벌로 찢어져 있던 중국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원대한 명분을 내걸고 북벌을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젊은 장제스의 이미지는 눈부셨습니다. 부패한 낡은 군벌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구국의 영공.
수많은 지식인과 노동자, 농민들이 그의 군대를 열렬히 환영하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상하이의 거대한 노동조합은 장제스의 군대가 도시에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치열한 파업과 봉기를 일으켜 도왔습니다. 그러나 1927년 4월 12일 상하이에 짙은 새벽왕해 속에서 장제스는 마침내 자신의 첫 번째 가면을 벗어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배신의 밤으로 기록된 4.1 이 상하이 쿠데타 혹은 상하이 대학살입니다. 장제스는 노동자들과 공산당원들이 너무 큰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서구 제국주의 은행가들과 은밀한 거래를 맺었습니다. 막대한 정치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서구 열강의 이권을 위협하는 노동운동을 철저히 짓밟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규군을 동원해 어제까지의 동지들을 직접 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하이 뒷골목의 어둠을 지배하던 무자비한 흑사회 조직, 청방의 두목두회성과 손을 잡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4시경 공장지대에서 피곤한 잠에 빠져 있던 수천 명의 노동자와 학생들. 그들이 들은 것은 혁명의 승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복장과 푸른 완장을 두른 깡패들이 기관총과 마체테를 들고 노동조합 본부로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부수고 자고 있던 사람들을 거리로 끌어내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상하이의 습한 아침 공기를 덮었고 황푸강은 말 그대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천 명이 처형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장제스의 기록 어디에도 이날의 인간적인 고뇌나 죄책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단지 반란 분자들을 숙청하여 질서를 회복했다고 건조하게 적었을 뿐입니다. 그는 폭력을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를 수술하는 메스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안정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수천 수만의 민간인이 희생되는 것은 마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이라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상하이에서의 학살은 단순한 이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끝없는 탐욕과 자본의 철저한 결탁이었습니다. 장제스는 이 사건을 통해 서양의 자본가들과 보수 엘리트들에게 자신이 빨갱이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고한 파트너임을 증명했습니다. 반공이라는 거대한 십자군 전쟁의 깃발을 치켜든 순간 그가 저지른 모든 부도덕한 배신과 학살은 자유세계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로 세운 질서는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억압된 분노는 반드시 더 큰 이자를 쳐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상하이의 아스팔트 위에 뿌려진 동지들의 피는 끝없는 내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장제스는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섰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는 서서히 무너져 내릴 거대한 부패의 성을 방금 막 짓기 시작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살찌우기 위해 그는 머지않아 국가의 혈관에 빨대를 꽂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욕스러운 권력의 하수인들을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상하이의 참혹한 살육의 흔적이 채가시기도 전인 1927, 년 12월, 장제스는 자신의 인생과 중국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꿀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의 신부는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세련된 지식인이자 당시 중국 최고의 금융재벌 가문 출신인 숭메이링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위해 장제스는 자신의 종교마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서구 세계, 특히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 신자이자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는 아내만큼 완벽한 외교적 무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총구와 돈줄이 맺은 역사상 가장 노골적이고도 화려한 동맹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4대 가문이라 불리는 거대한 기생충들이 중국이라는 병든 거인의 몸에 본격적으로 빨대를 꽂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독재 정권의 잔혹함을 이야기할 때 비밀 경찰이나 고문실, 총살형 같은 물리적 폭력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장제스 정권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범죄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은행의 가죽 소파 위에서 잉크 냄새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성 없는 대학살, 즉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거대한 경제적 약탈이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겉으로 보기에 장제스는 완벽한 자유세계의 동맹이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일본 파시즘에 맞서 싸우는 아시아의 영웅으로 포장되었습니다. 1943년 아내 쑥메이링이 미국 워싱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유창한 영어로 중국의 항일투쟁을 호소했을 때 미국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영웅적인 부부와 그들의 국가를 돕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달러와 군수물자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미국이 보낸 그 막대한 구호 자금과 군사 지원금의 상당수는 최전선의 굶주린 병사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은 마법처럼 방향을 틀어사 대가문이 소유한 유령 회사들을 거쳐 안전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나 뉴욕 월스트리트의 투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당시 국민당 군대의 최전선 병사들은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해 맨발로 눈밭을 걸었고 무기질 결핍으로 밤눈이 어두워져 야간 전투조차 치르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군관들은 배급된 쌀을 암시장에 빼돌려 개인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총알이 부족해서 죽은 병사보다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얼어 죽고 굶어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는 끔찍한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쑥메이링을 비롯한 최고위층의 친인척들은 상하이의 고급 저택에서 프랑스산 샴페인을 터뜨리며 전시의 물자 부족을 이용한 매전매석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수십 배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인간을 어디까지 도구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소름 끼치는 사건은 1938년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일본군을 막기 위해 장제스는 참모들과 지도를 펼쳐놓고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허난성 화위앙커우 지역에 황허 제방을 폭파해 강물을 범람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진군 경로를 물로 덮어버리겠다는 철저히 군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강줄기 아래에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제스 정부는 작전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피령은커녕 그 어떤 사전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굉음과 함께 둑이 무너졌습니다. 성난 황토빛 흙탕물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마을들을 덮쳤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아이들, 가축들, 노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물귀신이 되었습니다. 지붕 위로 피신해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굶주림과 전염병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 하나의 결정으로 무려 80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중국 농민들이 익사하거나 아사했고 1천만 명의 이재민이 고향을 잃고 떠돌아야 했습니다. 일본군의 징역은 고작 몇 달 지연되었을 뿐입니다. 장제스에게 80만 명의 백성은 지도 위에 그려진 방어선을 긋기 위해 언제든 지워버릴 수 있는 숫자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국민을 이토록 무가치하게 여기는 정권이 경제를 대하는 태도라고 다를 리 없었습니다. 내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후반, 장제스 정권의 경제적 수탈은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정부는 윤정이를 돌려 지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와 잉크가 말을 새도 없이 돈을 찍어낸 결과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코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폭등했습니다. 아침 햇살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던 돈이 저녁이 되면 성냥 한 갑조차 살 수 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사기 위해 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야 했고, 식당에서는 밥을 먹는 도중에도 음식값이 오르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1948, 년 8월, 벼랑 끝에 몰린 장제스는 금원권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명분은 경제개혁이었지만 실상은 합법적인 국가적 강도질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모든 금, 은, 외화를 정부에 바치고 이 새로운 금원권으로 교환하라. 숨기다 적발되면 총살하겠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평생을 모은 금반지, 딸의 혼수자금, 가문의 전 재산인 달러를 들고 환전소로 달려가 휴지나 다름없는 금원권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창고로 거둬들인 진짜부는 곧바로 고위 관료들의 짐싸기에 동원되어 비밀리에 대만과 홍콩으로 빼돌려졌습니다. 반면 백성들이 손에 쥔 금원권은 불과 몇 달 만에 가치가 수백만 분의 1로 폭락해 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작은 가게를 일군 중산층 가장이 하룻밤 사이에 국가의 명령으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심정을 말입니다. 당시 상하이와 난징의 고층 건물에서는 매일같이 파산한 지식인과 상인들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공산당의 마르크스주의에 세뇌되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반공 영웅의 철저한 약탈에 절망하여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의 민심이 장제스를 영원히 버리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국민당은 전쟁터에서 패배하기 전에 이미 경제와 도덕의 전쟁에서 완전히 붕괴해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틈만 나면 공산당의 붉은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공산당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썩어빠진 정부 그 자체였습니다. 권력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국가의 구원자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체제의 생존을 위해 시민들의 피와 땀을 숙주 삼아 기생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대륙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짠 장제스와 그의 일족은 민중의 거대한 분노라는 해일에 밀려 결국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제스와 국민당 수뇌부가 막대한 금괴와 국가의 부를 챙겨 대만으로 완전히 도피한 것은 1949 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자유세계의 방패라 불렀던 이 대만이라는 섬의 비극은 그들이 패주해 오기 전 이미 2년 앞선 1947 년의 끔찍한 피비린내와 함께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1947년 2월 27일 늦은 오후 타이베이의 한적한 뒷골목 이야기의 중심에는 거대한 정치범이나 사상가가 아닌 40세의 평범한 과부 린장마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거리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밀수 담배를 팔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당 정부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담배, 술, 성냥 등의 강력한 전매 제도를 실시하며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단속반원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담배뿐만 아니라 그녀가 하루 종일 번 돈까지 모조리 압수하려 했습니다. 린장마이는 단속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돈만은 돌려주세요.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이것마저 빼앗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한 단속반원이 짜증을 내며 들고 있던 권총의 손잡이로 린장마이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마가 찢어졌고 붉은 피가 얼굴을 덮으며 그녀는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점령군처럼 행세하던 본성인을 향한 깊은 멸시와 폭력에 대한 억눌린 울분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중이 거세게 항의하며 몰려들자 당황한 단속 반원 중 한 명이 군중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고, 구경하던 무고한 시민 한 명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맙니다. 다음 날인 2월 28일, 타이베이 시민들은 파업과 철시를 단행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소박했습니다. 살인자를 처벌하고 부패한 전매 국장을 해임하며 대만인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나 독립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을 쉬게 해달라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하고도 비통한 절규였습니다. 사태가 대만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자 대만 행정장관이었던 천인은 시민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각계의 지식인, 변호사, 의사, 교장 등으로 구성된 사건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만의 지식인들은 그 말을 믿고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기만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시민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천인은 대륙의 난징에 있는 장제스에게 긴급 전보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무장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과 일본 제국주의 잔당들의 소행입니다. 즉시 군대를 파견해 주십시오. 당시 대륙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피말리는 내전을 치르고 있던 장제스에게 공산당의 배후 조종이라는 단어는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는 오직 총알로만 대답할 수 있는 반역일 뿐이었습니다. 장제스는 즉각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제21 사단 병력을 대만으로 파견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국민당 군대의 수송선들은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에 갑판 위에서 항구를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영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지룽항의 바닷물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장제스가 보낸 군대는 폭동을 진압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 심지어 아이와 노인에게도 총을 쏘고 총검을 휘둘렀습니다. 거리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개들이 피를 핥아먹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학살극에 진짜 소름 끼치는 본질은 길거리에서의 무차별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군대와 비밀 경찰들은 손에 낡은 서류철을 하나씩 들고 군용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 서류철 안에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장제스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참에 대만이라는 섬이 감히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도록 섬의 뇌와 심장을 영구적으로 도려내는 외과 수술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명부에 적힌 이름들은 폭력 시위대나 공산당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판사, 변호사, 의사, 언론인, 대학 교수, 철학자, 화가 등 대만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밝고 뛰어난 지식인과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심야의 군화 소리가 골목을 울리고 누군가의 집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자마 차림으로 끌려나온 지식인들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곤봉에 맞고 트럭에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가장 끔찍하고도 참혹한 처형 방식이 동원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총알을 아끼기 위해 혹은 더 큰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포승줄 대신 철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끌고 온 지식인들의 손바닥이나 발목, 심지어 쇄골을 굵은 철사로 꿰뚫어 여러 명을 한 줄로 엮었습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 속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트럭에 매달아 끌고 가거나 산채로 바다와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대만 근대 미술의 거장으로 불렸던 화가 천청보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시민들을 대표해 평화 협상을 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이 위대한 예술가의 손을 뒤로 묶은 채 거리에서 공개 총살했습니다. 대만의 저명한 철학자 린마오성은 한밤중에 집에서 끌려간 후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수만 명의 목숨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겪어야 했던 절대적인 공포였습니다. 시신이 길거리에 부패해 가고 강물 위로 떠올라도 누구 하나 다가가 시신을 수습하거나 울음을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시신 곁에 다가가는 순간 그 역시 공산당의 동조자로 몰려 즉결 처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은 창틈으로 자식의 시신이 개들에게 뜯어먹히는 것을 보면서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공포 속에서 대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입을 꿰맸습니다.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며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장제스는 2.28 사건이라는 거대한 대학살을 통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만의 모든 지적 자산을 완벽하게 청소해버렸습니다. 뇌를 도려내어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린 신체는 주인의 어떤 가혹한 명령에도 그저 순응하게 됩니다. 그는 서구 세계를 향해 대만은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아내는 굳건한 자유의 방패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의 뒷면은 자국민의 피와 살로 지식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공산주의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한 잔혹한 파시즘의 철권 통치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 대학살이 지나간 텅 빈 거리에 곧이어 무려 38년이라는 세계 최장기의 계엄령이 내려집니다. 대만이라는 섬 전체가 거대한 감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대만인들은 자신들의 일상, 사상,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비밀 경찰의 그림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끝없는 어둠의 터널, 이른바 백색 테러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반공이라는 신성한 이름표를 단 사형 집행인들이 지배하는 얼어붙은 침묵의 섬, 그 섬 위에서 장제스의 두 번째 가면이 만들어낼 기형적인 기적의 이야기가 이제 막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28 사건의 붉은 피가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붙고 비명마저 잦아든 대만의 밤거리. 이제 무력을 통한 외과 수술을 마친 장제스는 섬 전체를 거대한 무균실로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에 돌입합니다. 바로 1949, 년 5월 19일부터 시작되어 무려 1987, 년까지 38년 56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진 세계 최장기 계엄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가리켜 백색 테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장한 군인들이 38년 동안이나 거리를 통제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감시하는 삶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무려 한 세대가 태어나고 중년이 될 때까지 지속된 이 숨막히는 시간 동안 대만 사람들은 공포라는 감정을 공기처럼 마시며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대만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하고도 끔찍한 기구는 대만 경비총사령부였습니다.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거창한 반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륙에 남겨둔 가족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마르크스의 책이 아닌 마르크스 트웨인의 소설을 읽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심지어는 이웃집 사람과 쌀값에 대해 불평을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공산당의 간첩이 되어 지하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이 공포의 시스템이 가장 잔혹했던 점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가장 아름다운 본성인 신뢰를 철저히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비밀 경찰들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이웃이 이웃을, 제자가 스승을,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밀고자에게는 두둑한 포상금이 주어졌고 의심스러운 사람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똑같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밥상머리에서도 말을 아꼈고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나면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14만 명이 넘는 지식인, 학생, 노동자들이 투옥되었고 그중 3천 명에서 4천 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타이둥 앞바다에 있는 작은 화산섬 루이다오는 이 백색 테러의 끔찍함을 상징하는 거대한 야외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끌려간 수많은 엘리트 정치범들은 낮에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자신들의 사상을 부정하고 장제스 총통을 찬양하는 혈서를 써야 했습니다. 장제스는 인간의 육체를 가두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혼까지 무릎 꿇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가장 기괴하고도 씁쓸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이토록 끔찍한 탄압과 숨막히는 철권 통치가 이어지던 바로 이 시기에 대만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가 찬사에 맞이 않는 이른바 대만의 경제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이 비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잔혹한 독재의 피바람 속에서 어떻게 경제의 꽃이 만발할 수 있었을까요? 장제스는 대륙에서 자신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에게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농민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륙 시절 국민당은 부패한 지주계급과 결탁하여 농민들을 쥐어짰고 그 결과 굶주린 농민들은 기꺼이 공산당의 붉은 군대에 합류했었습니다. 대만이라는 마지막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장제스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만에 오자마자 대륙에서는 지주들의 눈치를 보느라 절대 하지 못했던 과감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무자비하고도 철저한 토지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개혁에는 경제적 목적을 넘어선 아주 교묘하고도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륙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장제스와 그의 측근들에게 대만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본성인 지주들은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오히려 제압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장제스 정부는 국가의 강압적인 힘을 동원해 대만 지주들의 땅을 강제로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지주들에게는 현금 대신 아직 가치가 불분명한 공기업의 주식과 채권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쥐어주었죠. 그리고 빼앗은 그 땅을 소작농들에게 아주 싼 이자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이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농민들은 환호했고 장제스 총통을 은인으로 여기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반면 2.28 사건의 학살에서 살아남아 여전히 잠재적인 저항 세력이 될 수 있었던 대만의 토착 엘리트와 지주 계급은 이 토지 개혁을 통해 그들의 유일한 무기였던 경제적 기반마저 완벽하게 거세당하고 맙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천재적인 정치공학이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철조망을 치고 지식인들을 학살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빈농들에게 땅과 땅을 나누어 주어 사회의 가장 거대한 계층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본이 축적되자 장제스는 이를 바탕으로 경공업과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국가의 뱃머리를 돌립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대만을 아시아의 반공 불치망모로 삼으려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달러 폭탄이 다시 한번 대만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댐이 건설되었으며
낡은 사탕수수밭 위로 연기를 뿜어내는 수많은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기시감 넘치는 역사의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70년대의 타이베이와 서울은 마치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붉은 위협을 마주한 박정희 정권, 그리고 본토의 중공군을 마주한 장제스 정권. 두 지도자 모두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반공과 국가 안보 앞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민주주의도 사치일 뿐이다라는 완벽하게 똑같은 논리로 헌법을 뜯어고치고 철권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매력을 느낄 만큼 물건의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야만 했습니다. 그 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국가에 의해 입이 틀어막힌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계엄령 하에 대만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는 것도 곧 국가 반역죄를 의미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어린 여공들은 손먼지가 날리는 방직 공장과 전자부품 조립 라인에서 하루 14시간, 16시간씩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혹사당하며 청춘을 갈아 넣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도 사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안부대의 서늘한 감시 아래 누구도 감히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부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화려한 타이베이의 마천루 위로 쌓여갔지만 그 빌딩을 세운 사람들의 권리는 땅 밑 지하 감옥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배는 불러갔지만 그들의 입술은 단단히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 권력이 만들어낸 부유한 감옥의 진실입니다. 장제스는 국민들을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민들에게서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분노할 권리를 빼앗은 대가로 그 빵을 쥐어 주었습니다. 경제의 숫자가 올라갈수록 정치범 수용소의 담장도 함께 높아졌던 이 기괴한 성장은 훗날 대만과 한국의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와 분열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장제스는 대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제는 번영했고 반대파는 모두 침묵했으며 총통의 동상은 섬 곳곳에 거대한 신처럼 세워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마치 철옹성 같아서 그 무엇도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신은 언제나 인간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가장 끔찍한 청구서를 내미는 법입니다. 대만 섬 안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절대 군주였지만 그 섬을 둘러싼 차가운 국제정치의 바다에서는 그 역시 체스판의 한낱 말에 불과했습니다. 1970년대가 밝아오면서 장제스를 그토록 지지하고 보호해 주던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거대한 동맹국 미국이 서서히, 그러나 아주 매몰차게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반공의 십자군으로 살아왔던 늙은 독재자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마오쩌둥과 손을 잡으려 하는 서방 세계의 차가운 배신 앞에서 서서히 고립되어 갑니다. 철옹성 같았던 그의 세계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황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가 저물고 1970년대가 밝아오면서 세계의 시계추는 장제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낯선 방향으로 기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장제스가 대만이라는 작은 섬에서 수만 명의 피를 흘려가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철학적 기반이자 절대적인 무기는 바로 반공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공산주의라는 붉은 악마로부터 아시아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라 자처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그 방패의 가치를 높이 사며 무기와 달러를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장제스의 눈의 세계는 흑과 백, 즉 자유세계와 공산진영이라는 두 가지 색깔로만 나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세계는 이념이라는 낭만적인 명분보다는
철저하게 피도 눈물도 없는 자국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냉혹한 밀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판도를 쥐고 있던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깊은 수렁에 빠져 천문학적인 전비와 젊은이들의 목숨을 잃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그의 영악한 외교 책사 헨리 키신저의 눈에 아주 흥미로운 틈새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철의 장막 너머에서 같은 공산 진영인 소련과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총뿌리를 겨누며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라는 가장 거대한 곰을 견제하기 위해 적의적인 중국이라는 호랑이와 손을 잡는 파격적인 체스판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국제적 체스 게임에서 늙고 병든 장제스와 그의 작은 섬 대만은 더 이상 유용한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미중 관계 개선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장기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과거 그토록 대만을 찬양하며 방공동맹을 맹세했던 미국은 철저히 비밀리에 베이징으로 특사를 보내 마오쩌둥과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배신의 전조는 가장 먼저 유엔의 무대 위에서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971 연텐월 25일 뉴욕 유엔 본부의 총회장. 이날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회의장 전광판에는 유엔 결의안 제 2758호에 대한 표결 결과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의안의 내용은 단호하고도 잔인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장제스의 대표들을 유엔의 모든 기구에서 즉각 추방한다. 미국은 겉으로는 대만을 방어하는 척했지만 이미 다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수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베이징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찬성 76표, 반대 35표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총회장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지만 대만의 외교관들에게 그것은 조국이 세계 지도에서 지워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중화민국의 외교부장 저우 슈카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나가 무겁고도 비통한 목소리로 우리는 이 불법적인 결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스스로 유엔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뒤 고개를 숙인 동료들을 이끌고 총회장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유엔 창립국이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호령했던 중화민국이 26년 만에 국제사회의 정식 무대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굴욕 앞에서 장제스가 보여준 태도는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비대한 자아와 쓸데없는 자존심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실 당시 미국은 대만을 살리기 위해 두 개의 중국, 즉 베이징과 타이베이가 모두 유엔에 남는 타협안을 비밀리에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한적 불량립, 즉 정통성 있는 한나라와 반역자인 도적은 결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는 낡은 제왕적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적인 통치자라는 환상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맹목적인 고집은 결국 대만을 국제사회의 고아로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대만인들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국기와 국가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깊은 상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의 심장을 진정으로 갈갈이 찢어놓은 치명적인 일격은 이듬해인 1972년 2월에 날아들었습니다. 타이베이의 화려한 총통관저인 스린 관저. 여든을 넘긴 노구의 장제스는 지팡이를 쥔 채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전 세계를 경악게 한 세기의 만남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베이징의 공항에 내려 마오쩌둥의 신복인 저원라이 총리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
닉슨은 마오쩌둥의 서재로 들어가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고 만리장성을 거닐며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닉슨은 부통령 시절 대만을 방문해 장제스의 손을 맞잡고 미국은 영원히 자유 중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반공의 결의를 다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2.28 사건의 대학살을 자행하며 38년간 섬 전체에 계엄령을 내리고 수십만 명을 감옥에 쳐넣으면서까지 지켜왔던 반공이라는 신성한 재단. 그 재단의 가장 강력한 사제였던 미국이 이제 그 재단을 발로 차버리고 적장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걸쳐 장제스가 쓰고 있던 자유세계의 수호자라는 화려한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외딴섬에 고립된 늙은 독재자라는 처참한 민낯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모든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학살, 민주주의의 압살은 오직 반공의 최전선이라는 명분 아래서만 정당화될 수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앞장서서 그 명분을 폐기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날 이후 장제스의 신체적, 정신적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몰락은 1960 니내년 양밍산에서 당한 의문의 교통사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관저로 돌아오던 총통의 차량을 향해 군용 지프가 갑자기 뛰어들었고 장제스는 가슴과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 그의 심장 판막은 망가졌고 폐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100만 대군을 호령하고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많은 지식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자. 그는 이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하루 종일 산소 호흡기를 끼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초라한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점점 절망과 분노의 단어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는 미국을 향해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들이라 저주했고 대륙 수복이라는 꿈이 사실상 영원히 불가능해졌다는 끔찍한 진실을 속으로 삼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저의 하인들과 경호원들은 밤마다 노쇠한 총통이 휠체어에 앉아 대륙이 있는 서쪽 바다를 향해 길고도 고통스러운 한숨을 내쉬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거대한 시계가 멈추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975, 년 4월 5일 밤. 이날 타이베이의 하늘은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듯 유례 없이 끔찍한 폭우와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벼락이 관저에 유리창을 뒤흔들던 밤 11시 50분, 평생을 혁명, 배신, 학살, 그리고 권력의 꼭대기에서 살아왔던 장제스의 심장 박동기가 마침내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며 길고 긴 직선을 그렸습니다. 향년 88세. 권력이라는 핏빛 가면을 썼던 거인의 쓸쓸하고도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독재자의 죽음이 발표되자 대만 섬 전체는 묘한 침묵과 인위적인 슬픔에 거대한 연극 무대로 돌변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무려 한 달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는 모든 오락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구슬픈 장송곡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거리는 검은색과 흰색 조기로 덮였고 학생과 공무원들은 검은 완장을 차야만 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은 장제스의 운구 행렬이 타이베이 시내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정부의 조직적인 동원령에 의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바닥에 강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과 비밀 요원들이 군중 속을 누비며 슬퍼하지 않는 자들을 감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 억지로 눈물을 짜냈고 길거리에서 통곡을 하며 바닥에 머리를 찢는 기괴한 연극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까? 2.28 사건 당시 부모와 형제를 잃고 혀를 깨물어야 했던 사람들, 백색 테러의 공포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수많은 희생자의 가족들조차 자신들의 인생을 파괴한
바로 그 가해자의 죽음 앞에서 살기 위해 강제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대만의 임시 능궁인 츠후라는 곳에 안치되었습니다. 장제스는 죽기 전 아들 장진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이 외딴 섬의 땅에 묻지 마라. 언젠가 우리가 대륙을 수복하는 날, 나의 시신을 나의 고향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의 쯔진산에 안장해 다오. 그 유언에 따라 그의 관은 오늘날까지도 땅에 묻히지 못한 채 대리석 단 위에 공중으로 붕 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영원히 땅에 안식하지 못하는 미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짓밟고 권력을 쥐었던 한 독재자에게 역사가 내린 가장 잔혹하고도 합당한 형벌인지도 모릅니다. 총통은 죽었지만 그가 뿌려놓은 이념의 광기와 부패한 자본의 카르텔,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핏자국은 대만의 땅에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연옥에 새로운 문지기로 등극한 이는 다름 아닌 그의 장남, 장진꼬였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무사도를 체득했던 아버지와 달리 장진꼬는 10대 시절 소련 유학을 통해 스탈린 치하의 KGB식 정보 정치를 뼛속 깊이 체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만의 모든 정보기관과 비밀경찰을 통제하며 수만 명을 올가맨 공포정치, 백색 테러의 실질적인 설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총통에 오른 장진꼬가 꺼내든 통치술은 대중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왕적 군복을 고집하던 아버지와 달리 그는 허름한 점퍼와 낡은 운동화 차림으로 시장 상인들과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밤에는 비밀경찰로 대중의 숨통을 조이면서 낮에는 소탈한 이웃집 아저씨로 둔갑하는 완벽한 이중성. 이는 독재 권력이 대중을 길들이기 위해 설계한 고도의 심리 통제술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래도 아들 총통은 서민의 마음을 알아준다며 기괴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철권 통치 아래 대만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장진꼬가 간과한 역사에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부른 노예는 영원히 노예로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고등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는 풍요로움 이면에 누군가 쥐도 새도 모르게 고문실로 끌려가는 숨막히는 야만성에 마침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동맹국마저 분노하여 등을 돌리자 늙고 병든 아들 총통 장진꼬는 깊은 고립감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당뇨병 합병증으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던 그는 어두침침한 관저의 집무실에서 과거 자신이 모스크바 유학 시절 배웠던 냉혹한 권력의 법칙들을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폭력과 암살, 공포와 감시. 과거 이 방식들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견을 가진 자들의 입을 꿰매고 뇌를 도려내어 바다에 던지면 사회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만의 시민들은 더 이상 무지하고 굶주린 농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장제스와 장진꼬 부자가 자랑해 마지 않던 그 눈부신 경제 기적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독재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들, 막강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그리고 공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자각하기 시작한 노동자들. 배가 부르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독재자의 오만한 착각은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빵과 컬러 TV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장진꼬의 눈동자는 바다 건너 똑같은 운명의 궤도를 돌고 있던 한 나라를 매섭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서울의 풍경은 장진꼬에게 섬뜩한 기시감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연세대와 고려대의 교정, 넥타이를 메고 거리에 나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넥타이 부대들,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민들을 짓밟았지만 한국의 민중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내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화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장진권은 알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덮은 저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머지않아 타이베이의 하늘도 뒤덮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제적 번영이 낳은 중산층의 민주화 요구는 전차와 기관총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무력을 동원해 두 번째 228 대학살을 자행한다면 국민당 정권은 대만 사람들의 거대한 분노에 찢겨 영원히 바다로 던져질 것이 뻔했습니다. 마침내 역사의 가장 극적인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1986 년 9월 28일 타이베이의 최고급 호텔인 원산대 반점. 이날 대만의 야당 인사들과 제야 민주화 운동가 132명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대만은 여전히 서슬퍼런 계엄령 치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는 것은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국가 반역죄였습니다. 집 밖에는 이미 총으로 무장한 비밀 경찰과 헌병대가 호텔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진보당의 창당을 선언합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체포 명령이 떨어지면 이곳에 있는 모두가 당장 루이다오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 이슬로 사라질 참이었습니다. 비밀 경찰의 총책임자는 다급히 장진꼬의 관저로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총통 각하 반역자들이 불법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일망타진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던 늙은 독재자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환경이 변했으며 조류도 변했다. 그는 체포 명령을 내리는 대신 시대의 흐름에 백기를 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장제스가 쌓아 올린 끔찍한 업보를 어떻게든 피를 덜 흘리고 수습하기 위한 철저하고도 차가운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때 문을 열어주어야만 혁명의 단두대에서 장씨 가문이 처형당하는 최악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뼈아픈 통찰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의 결단으로 마침내 길고 길었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1987 년 7월 15일. 이날은 대만 역사상, 아니 전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먹먹하고도 비통한 해방의 날로 기록됩니다. 무려 1949 년부터 시작되어 38 년 56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대만인들의 뇌와 심장을 올감했던 계엄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계엄령 해제 발표가 나던 날, 타이베이의 거리에서는 기쁨의 환호성보다 억눌렸던 통곡 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2.28 사건 당시 한밤중에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붕 밑에 숨어 지켜봐야 했던 백발의 노인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거리로 나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백색 테러 시기 친구의 밀고로 2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지식인은 빛바랜 수위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공포의 바다에 잠겨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입술을 꿰매고 있던 철사가 뽑혀 나가자 그 자리에서 붉은 피와 함께 수십 년 묵은 슬픔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엄령 해제와 함께 봇물 터지듯 흘러나온 또 하나의 거대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오빙, 즉 대륙에서 장제스를 따라 대만으로 건너왔던 늙은 외성인 병사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륙에서 온 국민당 사람들을 모두 부패한 기득권층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1949, 년 장제스가 대만으로 후퇴할 때 데려온 수십만 명의 병사들 중 절대 다수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거나 학교에 가다 영문도 모른 채 길거리에서 군대로 강제 징집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가난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제스가 3년 안에 방역하여 대륙을 수복할 것이다 라고 연설할 때마다 고향의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그들이 대만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막고 순수한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이 하급 병사들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38년이 지났습니다. 총을 들었던 소년들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70대의 외로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죽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계엄령이 풀리고 대만과 중국 본토 간에 가족 방문이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늙은 병사들은 흰옷을 입고 가슴에 집에 가고 싶다라는 두 글자를 붉은 피로 쓴 채 타이베이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대륙이 있는 서쪽 바다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잔혹한 권력에 민낯입니까? 장제스는 반공이라는 거룩한 대의를 위해 대만 본토 사람들의 지식과 생명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십만 명의 자기 병사들조차 철저히 속이고 그들의 일생을 처참하게 짓밟았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그릇된 망상과 권력욕이 얼마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잔인한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라오빙들의 눈물은 그 어떤 역사책보다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대만이 마침내 민주화의 혼돈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딘 지 불과 6개월 만인 1988, 년 1월 13, 2일 장제스 가문에 이태세습 통치자였던 장진권은 피를 토하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방 안에는 아버지 장제스의 초상화가 묵묵히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진권은 죽기 전 역사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돌려놓는 마지막 쐐기를 박아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나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는 유혹을 끊어내고 앞으로 장씨 가문 사람 중 그 누구도 총통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륙 출신의 외성인 기득권층이 아니라 대만에서 태어나고 자란 본성인 출신의 정치인 리덩후이에게 부총통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로써 대륙에서 시작되어 상하이의 피바람과 난징의 부패, 대만의 228 학살과 백색 테러로 이어졌던 장씨, 가문의 40 years 철권 통치는 영원히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됩니다. 권력의 혈통이 마침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자가 죽었다고 해서 그가 남긴 상처가 저절로 아무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내 눈과 귀를 덮고 있던 붕대를 풀어버린 대만 시민들 앞에는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을 짓눌러왔던 거대하고 기괴한 현실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대만 섬 곳곳의 학교, 광장, 공원, 군부대에는 여전히 수만 개의 장제스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수도 타이베이의 한가운데에는 그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대한 중정기념당이 황제의 궁전처럼 웅장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살인마이자 독재자인가? 아니면 공산주의로부터 대만을 지켜낸 구원자인가?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지만 이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무고한 생명을 짓밟은 권력의 잔혹함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이베이 남쪽 타오위안시 숲속 깊은 곳 츠후 조각공원에 들어서면 방문객들은 기괴하고도 초현실적인 광경에 숨을 멈춥니다. 푸른 잔디밭과 호숫가를 따라
무려 2,000개가 넘는 장제스의 동상과 흉상들이 빼곡히 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대만 전역의 광장과 학교 한가운데 우뚝 서서 절대적인 신처럼 군림하던 분신들이었지만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분노 섞인 망치질 속에 영광스러운 받침대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살인마라는 붉은 페인트 글씨를 지우지 못한 채 잡초 속에 나뒹구는 이 동상들은 거대한 독재 권력의 허무한 나르시시즘이 붕괴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상들의 무덤입니다. 하지만 동상을 끌어내린다고 상처가 곧바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수십 년간 지하 벙커에 굳게 봉인되어 있던 국가 기밀 문서들이 세상의 빛을 보면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 장의 누렇게 바랜 서류가 쏟아낸 진실은 짐작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징역 10년이나 무기징역으로 올린 판결문 맨 끝자락마다 장제스가 붉은 잉크로 직접 휘갈긴 지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징역형은 가볍다. 사형에 처하라. 집무실 책상에 앉아 펜을 한번 긋는 것으로 그는 수많은 인간의 생명과 한 가족의 우주를 가책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심지어 사형수들이 처형 직전 간방 구석에서 몰래 쓴 유서마저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캐비닛 속에 가두었습니다. 죽은 자의 마지막 목소리조차 철저히 통제한 것입니다. 반세기가 지나서야 AT대 백발 노인이 된 딸은 20대 억울하게 총살당한 아버지가 남긴 피 묻은 편지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버지는 죄를 짓지 않았다. 부디 이 나라를 미워하지 말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너의 작은 두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이 생의 가장 큰 한이다. 그 피눈물 앞에서 반공과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구호는 한낱 살육을 정당화하기 위한 얄팍한 가면에 불과했음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대만의 이 아픈 역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거울처럼 닮아 있습니다. 광주의 붉게 물든 분수대, 남영동 대공분실의 비명, 청계천 어린 여공들의 눈물. 우리 역시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빌미로 침묵을 강요받던 잔혹한 독재의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시민들은 끝내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연기를 뚫고 광장에 나섰고 마침내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두 나라는 20세기의 가장 어두운 밤을 건너 20일, 세기의 눈부신 아침을 스스로 열어젖힌 위대한 쌍둥이 형제입니다. 물론 역사는 결코 흑백으로만 칠해지지 않습니다. 1943, 연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주창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장제스의 은혜는 분명 우리 역사책에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대만의 토지개혁과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성과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이 끔찍한 과를 덮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서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철사에 묶어 바다로 던진 죄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권력이 이념을 핑계로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잔인한 폭력 집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장제스는 공산주의라는 붉은 괴물과 싸운다며 스스로 또 다른 무자비한 괴물이 되어 대만을 공포로 마비시켰습니다. 오늘날 타이베이 시내 한복판에는 여전히 장제스를 기리는 거대한 중정기념당이 황제의 궁전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대만 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이 거대한 독재자의 신전을 철거할 것인가?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남길 것인가? 과거의 망령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는 결국 살아남은 자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츠우의 숲속, 땅에 묻히지 못하고 허공에 떠있는 그의 관 위로 다시 밤이 내립니다. 평생 중국 대륙 수복의 망상에 사로잡혀 조국의 땅을 밟지 못한 독재자.
그가 애지중지했던 권력의 영광은 이제 녹슨구리 동상처럼 버려져 역사의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상이 멈추어선 그 자리에서 대만의 진짜 역사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베이 스린 야시장과 서울 한강변의 눈부신 야경 속에는 독재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시민들의 자유롭고 거침없는 목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철사로 묶어 바다에 던질 수는 있어도 자유를 향한 불꽃 같은 영혼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는 이 평범한 빵과 자유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침묵을 대가로 쓰인 기적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는 저 잔혹한 폭력에 가면 앞에 영혼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